네, 시간이 되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봉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다 대부분 다 초면이신데 이렇게 랜상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행사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행사 순서 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디지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필터 버블이나 팬데믹 같은 현상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편향된 시각이나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한계, 가정, 기업, 시민단체, 청소년 등 참여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나갈 방향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크게 공공부문, 학계, 교육 현장, NGO,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선미님, 한국교환대학교의 최숙기님, 청소년 인권운동 연대지음의 공현님, 카카오 제주협력팀의 이재승님,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이성철님, 이렇게 5분이 수고해 주실 거고요. 오늘 발표와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발표자께서 5분 내에 짧게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난 후 발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표자께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재원이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 등에 대해서 추가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선미 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선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 10분이라고 발표를 들었는데 5분이라고 들어서 네,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다 이제 대략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고민해 오신 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오고 실천해온 미디어 리터러시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아마 대부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이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얘기가 되고 모든 것들을 교육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되게 인식들이 되게 강하게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어떤 책임 주체는 뭐 선생님이나 뭐 저희 같은 재단에서의 뭐 강사들, 교강사들이 그 주로 업무를 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고답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EU에서 이제 그 유럽 시청자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역량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온 그동안의 어떤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다분히 어떤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르는 것들에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어떤 짧은 미디어 교육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깔려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요인으로 봤을 때 어떠한 교육과 정책과 그리고 어떤 기업의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 문제 제기들이 다 함께 가야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역량이 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제 사회를 번졌다라는 맥락들이 있는 거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동이라 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들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거는 제가 지금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주제로 약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제는 앞서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은 그런 다자반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이다. 기업의 책임, 정부의 책임,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청소년의 권리 인식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좀 구체화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어떤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 8월에 걸쳐서 37명의 어떤 초중등생들을 만나서 이제 FGI를 했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과연 우리의 미디어 교육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각각의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로 다뤄졌지만은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것들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지털 사회로 가는 어떤 디지털 시민성의 맥락에서 얘기를 했을 때 프라이버시 권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리터러시를 얘기해야 한다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미디어 기업 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권리는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슈어렌팅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거의 한국에서 한국에만 있다고 알려지는 스마트폰 관리 앱, 관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활동이 지금은 스마트폰과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앱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들이 어떻게 연락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다 하나하나 조절하고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맥락들, 그리고 이제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행한 어떠한 뭐 과제라든지 이들이 어떠한 수업들을 하는 얼마만큼의 학업 성취를 내고 있는지의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에 그 기록되고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각종 학교에서 뭐 AI 선도 학교 같은 걸 지정해서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학교에 돌아다닐 수 있게 그랬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일부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이 없는 상황들도 어린이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권리를 되게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미디어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되게 광범위한 범위로 추적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용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상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환경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뭐 모두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교육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초등에서는 실과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중등에서는 정보 교과가 있어서 약 40시간 정도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계보위와 키사,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키사에서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너희들이 배운 교육이 뭐였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저작권을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저작권을 얘기하지라고 했더니 그 챕터가 개인정보와 저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물었더니 저작권이요라고 이제 그 다둥반선적으로 답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배웠던 거는 비번 바꾸기, 비번 알려주지 말기, 이런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얘기 들었던 거는 뭐 페북을 약간 이미 중학 14세 미만이면은 사실 페북을 할 수 없는데, 초등생들이나 중1 학생들이 이미 페북을 꽤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었고, 이들이 페북을 이용을 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거나 뭔가 프로필이 좀 수상쩍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들, 그리고 선생님이 약관을 읽으라고 했는데 약관을 읽어보려고 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래서 그리고 내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돼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없느냐의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실 이 시간도 짧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범위도 굉장히 넓지만은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프라이버시 교육이 거기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미디어 역기능, 윤리 차원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어떤 교육의 차원, 그리고 정부 사이드,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협업을 해서 어떤 각각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영국의 그 아동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청소년용 약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명하게 청소년들이 페북, 인스타그램, 스냅챗들의 약관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정보보호위원회 ICO에서는 이제 연령 적합 설계를 해서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데이터 보호 최소화라든지 프로파일링에 대한 표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들이 약관 설정을 할 때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되게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들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의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를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정부 단위에서는 이제 제 주제와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교육부나 문화부나 과기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디어 교육법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기업에 대해서 뭔가의 정책이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업 단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한다든지 쿠키 설정에서 다양하게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선택과 설정의 옵션을 준다든지 그리고 적극적인 고질, 단순히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쉽게 이용자들이 들을 수 있게 특히 청소년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알리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함께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하나에 끌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이서민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최숙기 교수님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짧게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세션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너무 압축적으로 하지 마시고 준비한 거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모자란 건 두 번째 파트에서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좀 자료들이 많아서 시간 내에 발표가 가능할지 이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고 저희 교과에서 특히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학교 미디어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발제의 핵심들은 진짜 학교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최근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주요 접근들 계속해서 이번 토론 발제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OECD를 비롯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리터러시인 읽기 쓰기 세나기에 해당하는 3R에 비견되는 기본 문식성의 속성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교육과정 내나 차기 교육과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확장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 요소가 학교 교육과정의 국가 수준에서 정립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성에 관한 관련 정책 연구들이 교육부나 혹은 문체부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정부 주체를 통해서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주체들의 합의된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중 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비판적인 수용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현재는 미디어를 통한 어떤 디지털 시민성의 역량 범위까지 역량 요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미디어 교육 내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하위 역량 요소는 미디어에 대한 어떤 접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미디어의 어떤 창의적 생산이나 또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혹은 윤리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내용체계 요소들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실정 내에서의 쟁점별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 이후에 논의에도 학교 미디어, 또 사회나 기업 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 상호 또 논의할 수 있는 참조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수준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 내에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내용 요소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선민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과인 국어뿐 아니라 사회, 도덕, 실과, 기술과정, 정보, 미술로 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교과들이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요소들을 일부 혹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어 같은 경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매체 언어라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내용 요소를 교과를 신설하거나 내용 요소를 체계화하는 형태로 현재 접근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내용들이 접근, 평가, 생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민주시민 양성과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실제로 민주시민 역량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도덕과는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과 기술 가정 정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접근이나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고 미술 같은 경우는 시각 리터러시나 멀티모달리티에 해당하는 시각적인 정보의 분석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요소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것들 중에 하나가요. 새로 대입평가에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항이 최초 도입돼서 올해부터는 관련 내용들이 시험 문제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서 출제된다는 점과 또 2021년도부터는 인정도서로 청소년과 미디어라고 하는 교과서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개해드린 언어와 매체의 예시 문항이고요. 가짜뉴스와 프레이밍에 해당, 게이트키핑 그리고 프레이밍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항으로 PPT 기반으로 지금 출제된 예시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교육 현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학교 미디어 교육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현재 구성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교과별로 상호 분산되어 있거나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화나 역량 요소에 대한 설정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교육 내용 요소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점적인 쟁점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컨버전스 현상이라고 하는 디지털 생비자의 출현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소통, 윤리적인 어떤 미디어 활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교육과정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점들이 향후에는 또 개발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라는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 학교 미디어 교육이나 교과 미디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체가 학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어떤 전문성이나 교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현재 제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장 교사가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제작과 관련한 미디어 생산, 심지어 가짜뉴스 판정의 기준이나 판정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량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후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심지어 미디어 교과 신설의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교육의 미디어 교육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다 할 만큼의 좀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유기적이고 연속적 교육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속해 있는 곳이 학교 미디어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학교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현재 한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협력 주체들이 어떤 협력 방안들을 갖출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한계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미디어 교육의 환경이나 기술적 지원들이 현재 학교 공간에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와이파이부터 태블릿 등의 어떤 특정한 스마트 교실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실제성 있는 활동들을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앞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이후에 영어, 사회과학이 개발되어서 학교에 이제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교실 환경의 문제라든지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시의 저작권, 또 기술적 구현의 문제로 인한 수업 상황 제약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가 없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적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미디어의 어떤 기술적인 접근력을 떠나서 교육 환경이나 혹은 가정의 어떤 환경적인 변인에 따라 소외계층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이거나 기계적인 어떤 도구의 소유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협력적인 연계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협력 방안으로 어떤 공간 조성이나 혹은 이제 기술적인 지원 혹은 이제 그런 플랫폼의 구성,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제공 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학교 미디어 교육의 가장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전문 강사 인력에 대한 수급력, 강사 전문성이나 교사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라든지 학교의 어떤 교재 개발의 맥락에서 현실 맥락에 부합하는 교재나 소재를 다루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다양한 자료들을 끌고 와서 현실성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시민 혹은 미디어 단체와 관련한 협력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정과 청소년이 협력 주체가 되었을 때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과학습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직업의 맥락, 직무 맥락이나 실생활 맥락 내에서의 지도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협력 주체별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협력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쟁점 3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잠깐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교육 목표가 이렇게 4가지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접근 역량, 또 비판적인 어떤 수용의 역량이나 생산 역량이나 윤리적 실천에 해당하는 역량 요소는 교육 방향별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제 소재들을 우리가 잠깐 이제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제 청소년층의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이제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제약을 벗어난 형태로 뉴스들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한 정보 자원들 혹은 그런 것들 중에 확장 편향성을 좀 강화시키는 정보 자원들이 선별되고 재가공 또 공유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뉴스를 소비하고 또 비판적인 수용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가짜 뉴스로 인한 청소년층의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2020년 9월에 저희 대학 예비교사 1, 2학년이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가까이 청소년층에 유관한 학생들은 79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짜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 판별에 성공한 예비교사가 단 5명 뿐이었고 판별 실패로 인한 어떤 그 문제 원인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뉴스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자체가 이제 그렇다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와 네, 세부 지침이나 전략에 대한 부재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략 부재인데 다만 이제 교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개선될 수 있었다와 관련한 이제 아이 트래커를 통한 이제 분석 연구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학생들이 확실히 이제 판별 전략을 활용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의 공현님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따로 준비한 이런 보여드릴 화면 같은 것은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패널 분들이 사실 뭐 충분히 유의미하게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나 좀 문제 가져야 될 문제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좀 전 그냥 보충하는 수준의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 청소년 분들, 중고등학생 분들한테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잠깐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딱 간판을 붙여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좀 많이 받아본 건 뭐 어떤 중독 예방이라거나 뭐 아까 잠깐 앞쪽에서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 뭐 저작권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특강이라거나 좀 일회성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디까지가 좀 우리의 평가 대상이어야 되나 하는 것이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일회성의 교육들이 많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좀 미디어 리터럴 교육이라 할 만한 것이 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수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카드 뉴스를 직접 제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해서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를 한번 제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발표에 활용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좀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수업들이 아무래도 현재로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이제 관련해서 뭐 책이라거나 아니면은 관련 좀 행사 같은 데서 이 우수한 사례, 공유할 만한 사례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좀 실제 콘텐츠를 접하고 독해하고 토론하고 이제 그거를 좀 자신들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서 다시 콘텐츠로 제작하는 이런 좀 일련의 연결된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런 일회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간 형태로 가려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미디어에 있는 내용을 독해하고 비평하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창작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연결되는 활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한계로 짚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이 세션의 어떤 취지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요청되는 문제의식이
좀 유튜브라거나 하는 그런 특정 미디어의 특성이나 이제 가짜 뉴스 같은 현안에 관한 것으로 좀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이런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문제의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좀 학생들의 실제 삶과 사회 현실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좀 어떤 한정된 이런 수업 주제 안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이런 걸 어떤 딱 만들어진 한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좀 이 문제를 학생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선 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자기 삶의 경험이나 문제의식과 연관지어서 다양한 뭐 웹툰이라거나 유튜브라거나 영상이라거나 이런 콘텐츠들을 좀 읽어내고 비평하는 일종의 비평 교육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좀 학생들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을 좀 이런 문제 관찰자로 두고 과제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로서 마치 이제 정치 교육을 하듯이 그런 존재로서 이런 미디어나 이 특정 소재들을 자기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맥락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 좀 한계로 짚었던 것들에 이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좀 온라인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믿거나 막 음모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막 참인 정보와 거짓인 정보를 걸러낼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왜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왜 거기에서 오가는 굉장히 이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해석 틀들을 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청소년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좀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도 정부 부처에서 막뭐 민식이법 놀이 막 이런 식으로 이 일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생산된 그런 얘기를 받아서 막 내고 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그 담당자들이 리터러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을 쉽게 사람들이 믿게 되나, 어떤 걸 믿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갖고 좀 경청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물론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 콘텐츠나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의의는 있지만, 그 교육만으로는 분명히 한계도 있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주체성이나 비판적 사고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문화와 사회 구조, 뭐 가정의 문화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만 이제 이런 걸 발휘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직접 사회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참여하는 맥락 속에서 정말 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 정보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고, 또 이 학교나 가정에서의 문화 역시도 좀 그런 게 가능하도록 변화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제이고, 그래서 좀 그런 통합적인 교육 방향의 변화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배치되고 기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표 끝나셨습니까? 네, 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하고 직접 부딪히고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에 두 분이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앞에 두 분이 이제 공급적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공회님께서는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표입니다. 원래 기업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실은 저희도 자료를 찾다 보면 잘 안 나오거든요.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이제 뭐 PR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런 사회공헌 활동,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이재승 님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제주협력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주 지역에서 뭐 자유협력 업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미디어 관련된 교육, 디지털 관련된 교육들도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듣는 자리로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저 그간의 고민들을 좀 하면서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주의 그 학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앞에 그런 문구가 항상 써 있어요. 디지털 오프 일상 온이라는 형태의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거든요. 학교 교문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학교에서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것들, 그 디지털 시대의 어떤 전환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거부감 내지는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아예 앞에다가 디지털 세대에 태어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본 디지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다 꺼라. 그리고 나서의 일성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야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MZ세대들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가 지금 되게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페르소나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대들이 수용하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낵 콘텐츠 중심으로, 스낵 컬처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되지 않냐라는 우려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게 인포데믹 현상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이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하락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어떤 그 확산 이런 것들 계속 같이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미디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비판적 채택, 약간 정보기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활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요.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많은 이용자가 들어오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항상 이용자 스스로, 수용자 스스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이것들을 미디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본인들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 안에서도 활용하길 원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인포데믹 형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은데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활용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악용이 되고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에는 되게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좀 같이 잘 하는 데는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뭐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도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버넌스가 지금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인 거죠. 산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교육도 각각의 어떤 관계와 이 역량에 따라서 대배 그 천차만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내지는 성별로 아니면 학년별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다른 케이스들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육 역시도 교육은 이제 그래도 큰 방향을 지향점을 찍어놓고 쭉 천천히 한 발 한 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년마다 그 정책의 방향성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뭐 그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동 코딩 거버넌스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청 그리고 그 교육청, 기업, 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기업 뭐 이런 데다 같이 선생님들까지 들어와서 코딩 교육을 그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서 항상 같이 얘기했던 게 리터러시를 그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 논의를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관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다 보면 관은 사실은 추동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미디어 리터시보다는 또 코딩 교육 중심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고민들 자체가 지금 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유럽권 사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들 아주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성숙해 나가면서 정부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어떤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의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이 됐던 사례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학교 교육만을 갖고 분명 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NGO도 함께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기업들도 함께 해야 되고 문화적인 요소 여기 다양한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최석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과 과정에서 국어뿐만 아니라 도덕이라든지 기술, 뭐 실과 이런 데가 다 합쳐질 수 있게 통합적인 교과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생존의 기술, 약간 생존을 하고 그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한 척도를 본인 스스로 정하는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좋은 디지털 세상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만 딱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사실 이제 NGO하고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푸른나무 재단이랑 데랑 함께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리고 디지털 인권, 권리 침해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학생들한테 실제 사례 중심으로 좀 이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이다 보니까 첨예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만 교육해서 이게 될 문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이 사실은 기업하고 민간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교육할 건가,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이거 실제로 교사연수도 진행하고 이거 갖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직접 진행도 해보실 수 있게끔 약간 이런 형태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되는 건 아까 좀 그 이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약간 개인정보 관리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약간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도 좀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언어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정책 연구들을 할 때 저희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촉발시키기는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하는 이해관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라든지 관심을 항상 기울이고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희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 목표와 방향성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사실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비판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기존에는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 중심으로 있다가 어쨌든 영상이나 미디어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좀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역량 중심, 활용 능력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스낵컬처를 소비하고 만드는 데 자꾸 포커싱이 돼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래의 방점을 조금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유동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흐름들을 좀 저희 스스로도 좀 찍고 갈 필요가 있고 지금의 어떤 그런 선택의 방향성에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포 팬데믹 같은 형생 그 상황이 지금 사실은 가짜 뉴스라든지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할 거냐,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미디어 환경이 사실 실제하는 현실도 있고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현실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판별 능력 그리고 비판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약간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나 길어서 읽기 싫어요. 난독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접근성 높이는 교육보다는 좀 질 좋은 뉴스, 질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선별해내고 하는 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거. 그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배운다든지 그 맥락에서 토론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그것들을 또 같이 토론하면서 비판하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과거에 NI 얘기했던 것처럼 신문을 듣고 어떤 텍스트 중심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을 갖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상이란 미디어를 꼭 본인의 어떤 개인 미디어까지도 오픈해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를 어디에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 안에서의 민감성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의 애로가 좀 있고 그나마 좀 잘하실 수 있는 데가 저는 시민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정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기업 역시도 말씀하시는 고민들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에 도입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윤리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도 했고 뭐 투명성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성인 중심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그 학계라든지 어떤 대외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좀 포용성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리에서 나온 말씀들 많이 좀 듣고 정책 연구하는 부서에 가서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업의 얘기는 특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이제 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현장에서 하셨던 경험 또 그리고 거기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이성철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 패널 분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좀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그 발표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협회는 2019년도에 일단 창단이 됐고요. 일단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승 이사님께서도 앞에 그 역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어의 어떤 정확한 개념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의 중심에 어떤 교육을 놓는 것들이 지금 되게 활동 중심으로 도구적인 어떤 내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그 비슷한 방향으로 내용을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지금 계속 그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으로서의 교육, 이것들은 뭐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과연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심층적인 구조가 아니라 표층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교사들이 경험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실천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역량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그 오랫동안 미디어 교육이 그 앞에 이제 이재승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좀 가르치는 것으로 굉장히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또는 일부 강사 지원 사업에서 오는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영상을 만들어 본다던가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고정된 지식이나 어떤 기술만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이제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적인 패러다임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지 않은, 굉장히 그 느리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간격들을 저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그 앞에 이제 최숙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데세쿠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각 학교 각 국가의 교육 과정이 이제 핵심 역량과 같은 내용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이 역량은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적인 측면들, 윤리적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들, 어떤 개인의 가치나 신념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이나 조사, 관찰,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기능이라는 것은 비교적 손쉽게 수행하기 위한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역량교육이 어떻게 가느냐. 이 OECD 2030에서는 사실 어떤 핵심적인 역량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제시하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어떤 뭐 지식 처리,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역량들을 재조직하고 또 찾아 나갈 수 있고 기능들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의식을 길러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초안에도 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는 겁니다. 그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어떤 지식이라던가 개념들 또 이렇게 학년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물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을 설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나가고 목적지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지금은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도 저도 이런 방식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다 이렇게 만들고 조사를 해서 가짜 뉴스들을 팩트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학생들 직접 찾아보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어떤 언론사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추측성 보도인지 또 취재원은 누구인지 출처는 어떤지 또 뭐 발행 정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준들을 확인해보는 이런 수업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허위 조작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했던 수업이지만
지금 제가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그 뉴스 형태의 내용보다는 허위 정보라는 것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접하는 것은 또 뭐 연결하자면 뭐 과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또 관련 지을 수 있고 학생들이 진짜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어떤 역량을 기르는 데는 사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이라던가 강사 지원 사업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어떤 교육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역량 중심의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유럽 쪽의 교육 풍토가 개인주의나 합리주의의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들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역량과도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이런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이제 이재승 이사님께서 이제 이 거버넌스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MIL 뉴스라던가 그 EU 이제 유럽 평의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EU 대 바이러스 해커톤 이런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는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텔, 뭐 MS, IBM, 구글 이런 곳에서 직접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요. 유네스코는 그 모더레이션의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럼 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연결들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역량을 실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 지역사회 모든 곳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과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학생들은 그 마린시티라고 하는 해운대에 굉장히 그 부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부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실제로 진행을 한 거죠. 이 학생들이 이 마린시티 안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마트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땅값이 높아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 지역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뭘 물어봤냐면 가상으로 이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60명이나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21명은 괜찮다고 하고 그중에 39명은 반대하고 7명은 굉장히 강력히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 인터뷰 내용들을 아이들이 한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그 바보 학교가 들어오는데 너희들 이런 소문들 괜히 나가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 지금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학생들이 팩트 체크하는 것이 아까 전에 그 몇 가지 기준들이나 팩트 체크의 원칙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부동산 전문가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간 거죠. 이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특수학교가 진짜 들어섰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유의미하게 오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 특수학교가 들어온다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라는 걸 학생들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변호사한테도 가서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반대되었을 때 장애우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학생들이 수행하고 또 교사는 이런 사람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단순히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알고 원칙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 태도의 문제, 참여의 문제들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역량이라는 거고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능정보 기술의 발달이나 미디어의 다변화는 지식이나 기능만 가르쳐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활동이나 가치, 문화의 인식 이런 것들 모두를 변화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이 미디어 수용자 중심으로 정책이나 교육 과정이 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거버넌스와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학교, 사회, 기업과 연결되며 전 세대를 아울러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근데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나 어디 회사나 이런 곳에 연락하면 굉장히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비전을 지금 같이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산업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학생들의 이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아이들과 조사 활동을 도와줬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게 어떤 특정 교과의 도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국어교과, 수학교과, 사회교과. 네, 국어교과에서는 비교적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냥 도구적인 목적으로 어떤 교과의 내용들을 학습하는 어떤 활용, 도구 이런 관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국어과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의 영역들은 문학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미디어로 수업을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나 뭐 영화나 시라든지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가르칠 시간에 이것을 다른 미디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교육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또 법적이고 문서화된 근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 실천적으로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진행이 되려면 분명히 이런 근거들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교육을 하면서 느끼셨던 경험담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보면 이제 그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걸로 알고 있죠. 제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쓰던 무선 이어폰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면서 머리에 언뜻 든 생각이 매뉴얼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죠. 그러다 이제 아무 기대 없이 이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 무선 이어폰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유튜브에 How to Restart 제품명을 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쳤더니 진짜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놀랐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책이나 텍스트화 된 거를 먼저 보는 반면 아이들은 그 해답을 영상에서 찾고 있더라. 또 하나는 도대체 저 아이는 저걸 어떻게 알아냈지? 정보를? 그 두 가지였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이제 디지털 기기 이용력은 상당히 뛰어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제 올해 이제 OECD 그 조사 결과에서 이 환상이 깨졌죠. OECD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정보와 관련된 이제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제 정보 이용 능력으로 보면 이제 최상위권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보니까 OECD 37개국에서 35위였던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매체를 오락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더라.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뭐 여러 현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식의 전달 차원이거나 아니면 기능주의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발표자분들께서 서로 쌍방간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재승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네. 뭐 이제 약관과 관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약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직 저희가 대위인 사안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관,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정보 관련된 조직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말씀하신 우려들을 조금 더 불식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로 완벽하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들이 좀 하나하나 좀 나가는 시발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합법적으로 수집되는 법의 테두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꽤 잘 관리가 되는 편이잖아요. 가끔 뭐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추적되는 데이터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되게 더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업들이 어쨌든 그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침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성인들은 이 디지털이 아닌 세계에서의 어떤 프로필을 쌓아왔고 이게 오염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친구들은 정말 네이티브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완전히 포섭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뭔가 프로파일링 되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이용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뭔가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약간 뭐 기업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면일 수도 있겠지만 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뭐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링크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약속과 책임 쪽에서 AI 윤리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이런 것들 다 오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뭐 알고리즘 윤리 현장 같은 데를 보더라도 실제로 학습 데이터 운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OECD나 EU와 이제 어떤 정책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들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프라이버시 정책을 보시더라도 실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서비스 운영 중인 것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려점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 현황 같은 경우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외부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같은 거 다 오픈을 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기업들이 자정할 수 있는 역량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갖고 좀 공개하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AI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권하고 미국 쪽의 어떤 정책적 연구 방향성들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한국에 맞는 형태의 AI 윤리 규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의 정책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숙기 선생님 마이크 켜셨는데. 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저희 학교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의 전문성, 그러니까 교육 전문성에 해당하는 한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그 교육 전문가이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공연 선생님과 이성철 선생님. 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두 분이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좀 이렇게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좀 그런 것들을 개발해 오셨는지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공연 선생님 혹시, 네. 아니, 뭐 사실 저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러는 입장은 아닌데요. 이제 뭐 인권 교육 관련 주제로 해서 이런 좀 관련 내용을 다뤄본 적은 있지만 약간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어떻게 이 콘텐츠를 읽어내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이 어떤 실제의 이 학생들 자신의 삶의 문제나 경험과 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좀 어떤 점에 공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인권교육 차원에서 그런 수업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뭐 교사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관련해서는 이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미디어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영상이라거나 그런 인터넷 활용의 측면에서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떤 그것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인 맥락, 이런 제도, 구조,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연관돼 있는 여러 문제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잘 전달하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학부 때, 학생 때, 이렇게 좀 더 많은 그 미디어를 좀 활용하고 좀 비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휴학도 한번 하고, 사회 미디어 운동도 제가 했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되게 그 시기에 고등학교로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식과 관점을 키울 수 있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사 연수를 해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인식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가르칠 것인가, 교사가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무리 연수를 해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정말 그냥 영상을 찍거나 뭔가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이대남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주변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어떤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과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광고 속에 드러난 어떤 인종의 문제들, 또 어떤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의 문제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학 시절에 또는 그보다 더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만약 교육자라고 한다면 그 교원 양성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인식을 길러주고 관점들을 변화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제가 들었던 수업들은 거의 그냥 매체에 대한 어떤 역사, 매체에 대한 기능론적인 입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것들이 사실 다였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체들을 분석해보고 이런 사회 현상들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인식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학교 현장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실까요?
아니면 질문은 아니고요. 이성철 교수님,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용성이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소수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회 전반에서의 어떤 디지털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냐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측면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주제를 갖고 논의를 좀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포용성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르시더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기업에서 생각하는, 저희 같은 IT 기업에서 생각하는 포용성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학교 교육은 그쪽 방향성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연수 프로그램 주제로서 어젠다를 정하고 이것들을 갖고서는 그 주제를 삼아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견해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이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교 그 교연 양성하는 단계에서 그냥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앞단의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다양성, 포용성을 넓히는 형태의 교육이 좀 더 있고, 그것들을 맥락으로 해서 조금 약간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말씀 이제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의 한계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논제나 의제들이 사회적인 소위 말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거나 혹은 편향성,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거나 소수자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들까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논의해야 될 사회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과서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재나 수업에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할 때에 그게 교육용 자료로 적합한가에 대한 그 틀에 갇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의 소재만 미디어 학교 교육에서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이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라든지 미디어 재단 혹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미디어 학교 소위 말하는 학교 밖에서 이런 것의 한계점들을 좀 돌파해 주신 방향성들이 모색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거꾸로 그 부담을 이제 던졌는데,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 그리고 이런 기구들 간의 어떤 협력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수렴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범위역에 대한 것도 저 역시도 고민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양성 기관 내에서도 그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연 선생님, 이성철 선생님 얘기하신 게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이전에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크리티컬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편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분이 여전히 저희도 존재를 해서 이 실타래를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단 예로 저희가 이제 뭐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대에서 게시판이 난리가 날 만큼 굉장히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적으로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논의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문학 소설의 토론 논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이런 메타적인 논제를 만들어야 할 만큼 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네, 해결을 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교육의 어떤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어서 저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허위 정보에 대한 교육들이 막 최근 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사실 뭐 저희가 속한 재단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이어서 그 업무를 해서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판적 이해나 어떤 그런 것 정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과 다 연동이 된 건데, 그러한 맥락들은 약간 사라지고 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대증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그냥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하는 것들이,
감히 제안 하나 뭐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것들은 사실이 검증된 것들인 건데, 그것들의 가짜라는 것들이 부품으로 있어서 뉴스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고 지칭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되게 그것들을 얘기한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악의를 갖고 뉴스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 프레임이 다르다라는 것들, 각자의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관점 속에서 어떻게 사실을 비트느냐 아니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정확히 알려주는 것들이 이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되게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라도 좀 그런 표현들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따로 지금 질문은 아마 질문창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이 리터러시와 관련된 고민에 대한 화두를 한번 좀 던져볼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리터러시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애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특히 청소년 관점에서 보면 과연 여전히 이런 보호주의적 관점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청소년을 부정적인 미디어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라는 관점으로 가버리면 실은 리터러시의 확장성이라든가 리터러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래서 어떤 관점이 필요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아까 이상철 선생님이 이제 슬라이드 중에 발표하신 것 중에 글로벌 밀뉴스나 이유대 바이러스 같은 형태들인 거죠. 직접 청소년들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함으로써 솔루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리터러시 교육은 여전히 보호주의적인 관점에 좀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동들은 그냥 학습을 해나가는 아동 이꼴 학생이고, 그리고 아동들은 그야말로 그 어떤 존재로서의 욕구나 욕망이 거세된 어떤 그런 존재, 그냥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공부를 해서 네,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어디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가 하면서 아이들과 성인의 어떤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다. 어른들도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은 시간 동안 하잖아요.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또 뭔가 그 속에서 쾌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럼 다양한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호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욕망들을 없는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시선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를 하나의 어떤 완성되어 있는 인격적 존재로 보고 그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일반 논평 같은 경우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이들의 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유엔의 일반 논평 같은 경우도 결국 주장하는 어떤 그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할 어떤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변해야 이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의 어떤 그 교육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런 패러다임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호주의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주의적인 관점들도 또 필요하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의 어떤 문제들, 인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성철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프라이버시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관리 앱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를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뭐 많은 기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면은 그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다 중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조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린이 왜 이들이 이걸 사용할 수밖에 많이 사용하느냐에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를테면은 계속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너찌를 던져서 계속 이것들을 뭐 반복해서 추천을 계속 해줘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굉장히 억압되고 노키즈 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애들한테 다 권리를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거든요. 막 되게 욕설도 막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아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것들을 하게 막고 부모가 간섭하고 통제하면 된다라는 사고들이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미디어 관련 교육도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 기존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어떤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성들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커와 관점과 유저의 관점을 놓고 대부분 유저 관점에서 항상 본 거죠. 메이커는 항상 어른들이어야 하고 그 실제 그 청소년들은 유저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유저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이제 조금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세대 벤처들이 만든 기부 펀드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양한 몇 가지 실험들을 좀 했을 때 여기에서 메이커 스카우트인가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고 이 문제들을 본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IT 관련된 기술을 배운다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실제로 그 본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실제로 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임팩트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이제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참여하는 그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메이킹하는 형태로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당분간도 맞는 논의가 사실은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어떤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무엇을 만들고 이게 유저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이 돼가지고 좀 실제로 사회의 주체로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5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 오늘 이 얘기 못하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씩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발표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성철 선생님부터 짧게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오늘 공감대로 확인했지만 서로 또 가야 될 부분들이 되게 또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하지만 그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오늘 그 카카오에서 이제 산에서 산업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용했고요. 오히려 기업이라는 곳의 관점이 기업이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의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또 교사들도 그런 어떤 곳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거든요. 그걸로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캡처해서 캡처하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들,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플랫폼이나 서비스, 디지털 도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의 폭을 넓혀주시고 교사들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공현님. 목소리만 저 이재승님 이재승님, 아닐까요? 이재승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많은 선생님들 뵙고 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하고 같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또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나타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좀 최대한 좀 많이 담아서 정책 연구하는 부서하고 같이 좀 협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서들하고 좀 협의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현님. 예, 뭐 사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떤 이런 독해력, 문해력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좀 최근에서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뒤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왜 활성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합의가 많이 돼 있다고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돼 있나라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일종의 그 막 가짜 뉴스라든지 막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점을 그 개개인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활용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작정하고 거짓말 치면 사실 그게 가짜인 줄 어떻게 있는 사람이 판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미디어리터리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교육이란 게 무엇이고 좀 이게 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는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숙기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 시점에 대한 것들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좀 급급해서 교육의 내용들이 뭐 페이크 뉴스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좀 풀어져 나가는 시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티컬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뭐 그런 의미에서의 페이크 뉴스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흐름으로부터 뭐 인식 변화로부터 교육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면서 예비교사 교육이나 교육 방향들을 결정해야겠다라는 중요 함의점을 좀 찾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민 선생님.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나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엔 90분 어떻게 채울까 했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데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셔서 소중한 말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으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